제발 잠시만 제 서방인 체해 주십시오. 저들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장터를 서린이 맨발로 내달린다. 벗겨진 집시는 지늘게 처박히고 살기 띈 몽둥이가 뒤를 쫓는다. 파 광주리에 걸려 넘어진 그녀의 무릎에서 붉은 피가 터졌다. 하인의 손가락에서 번뜩이는 옥반지. 놈들은 빚이 아니라 뇌물을 본 목격자를 지우러 온 것이다. 서리는 살기 위해 떡 좌판 앞 푸른 도포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장터의 구경꾼들은 공영에 처한 이를 돕기보다 먹잇감으로 여기는 법. 당신이라면 이 순간 숨죽이겠소? 아니면 비명이라도 지르겠소? 그 용기가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 답해 주시오. 서리는 젖 먹던 힘을 다해 푸른 도포 자락을 잡아채 자신 쪽으로 돌려 세웠다. 갑작스러운 손길에 이헌의 헌칠한 미간이 험악하게 구겨졌다. 감히 천한 것이 지존의 옥체의 손을 대다니 당장이라도 호위무사를 불러 목을 쳐야 할 대역죄였다. 그는 반사적으로 여인을 밀쳐내려 했으나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절박한 공포를 읽었다. 궁궐 담장 안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생존 본능이었다. 그때였다. 피 냄새를 맡은 하인들이 인파를 헤치고 코앞까지 닥쳐왔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명처럼 외쳤다. 서방님. 주변 상인들이 수군대며 왈패들의 진로를 미묘하게 막아섰다. 양반의 안악을 건드리는 것은 곧 관아와 척을 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놈들이 주춤하는 틈을 타 서리는 이헌의 품으로 뛰어들며 그의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는 흑투성이 얼굴을 선비의 넓은 가슴팍에 깊이 파묻었다. 시끌벅적하던 장터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이헌은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다. 맞닿은 가슴을 통해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터질 듯 전해져 왔다. 옷깃을 움켜쥔 서린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처절한 구조 신호였다. 서린의 가쁜 숨결이 이헌의 옷자락 사이로 애원하듯 파고들었다. 제발, 제 정인인 척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들은 저를 죽일 겁니다. 몽둥이를 치켜들었던 하인들의 팔이 힘없이 내려갔다. 하지만 우두머리 하인은 옥반지를 낀 손으로 턱을 문지르며 상황을 쏘아보았다. 의심은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다. 이런 임자가 있는 몸이었어? 헌데 양반 댁 여인 행색이 왜 이 꼴이야? 서리는 얼굴을 더욱 깊이 파묻었다.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는 여인의 휑한 등 뒤로 살기 어린 시선이 꽂혔다. 놀란 군중 속에서 서로를 아는 채 굳어버린 두 남녀. 이제 선비가 모르는 여인이라 한마디만 뱉으면 서리는 즉시 끌려가 차가운 주검이 될 것이다. 이헌은 서린을 밀쳐내는 대신 허리춤에서 천천히 합죽선을 꺼내 들었다. 촥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부채가 넓게 펼쳐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서린의 뒷모습을 부채로 가려주었다. 그 침착하고 우아한 동작,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귀태 구광의 기품에 장터의 소란이 일순 잦아들었다. 내 여인은 몸이 약해 바깥 출입이 서투르오. 함부로 겁박하지 마시오. 젊은 선비의 입에서 나온 서슬 펄언 위엄에 하인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평범한 양반의 호통과는 격이 달랐다. 하지만 우두머리 하인의 눈은 여전히 독사처럼 서린의 치마폭을 훑고 있었다. 놈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이죽거렸다. 아니, 이 여자가 훔친 비단 주머니를 내놓지 않으면 댁도 무사치 못할 거요. 품에 안긴 서린이 이헌의 가슴팍에 이마를 찌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훔친 적 없다는 무언의 절규였으나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헌이 눈매를 좁히며 오만하게 되물었다. 비단 주머니라. 꽤 귀한 물건이로구나. 허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더냐. 이헌의 느긋하면서도 뼈있는 물음에 하인들은 꿀먹은 번거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급조된 거짓말이니 내용물을 알 리가 없었다. 구경꾼들이 혀를 차며 웅성거렸다. 증거도 없이 양반 댁 여인을 도둑으로 몰아? 저런 천벌 받을 놈들을 보았나.
궁지에 몰린 하인 하나가 홧김에 몽둥이를 번쩍 치켜들었다. 굵직한 참나무 몽둥이가 이헌의 어깨를 노리고 바람을 갈랐다. 서린이 비명을 삼키며 눈을 질끈 감았다. 탁! 둔탁한 타격음 대신 맑은 파열음이 울렸다. 이헌이 부채 끝으로 몽둥이의 옆면을 가볍게 쳐낸 것이다. 왕실 호위무관들에게 사사받은 절묘한 내공이었다. 몽둥이는 하인의 소나귀에서 튕겨나가 바닥을 뒹굴었다. 이헌은 서린을 등 뒤로 완전히 숨기며 천천히 부채를 접었다. 단순한 선비가 아니었다. 하지만 놈들이 순순히 물러설리 만무했다. 도둑질 혐의가 씌워지면 관하로 끌려가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문을 당하게 된다. 우두머리 하인이 입꼬리를 비틀며 서린의 치마를 손가락질했다. 낡아빠진 광목천은 흙탕물에 절어 본래의 색조차 잃은 지 오래였다. 양반댁 여인이라? 천만에. 저런 남루한 꼴을 한 교수는 조선팔도 어디에도 없다. 군중의 시선이 일제히 바닥으로 쏠렸다. 진흙투성이 맨발, 닳고 다른 치맛단 사이로 드러난 상처투성이 종아리. 양반의 여인이라기엔 너무도 초라했다. 사람들의 눈에 서린 동정이 순식간에 경멸과 의심으로 뒤바뀌었다. 서린은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듯 달아올랐으나 이헌의 푸른 도포 자락을 놓지 않았다. 그것은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가짜다.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기세를 몰아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거친 소나기가 서린의 가녀린 발뚝을 낚아챘다. 짐승이 먹이를 채가듯 난폭했다. 이헌이 번개처럼 손을 뻗어 하인의 손목을 비틀어 꺾었다. 우두둑 뼈 마디가 어긋나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더러운 손을 놀리느냐? 내 놈들 목이 10개라도 되느냐? 서슬 펄언 호통에도 불구하고 놈들은 때로 달려들었다. 서린은 필사적으로 버티다 바닥에 내동댕 잊혀졌다. 거친 흙바닥에 무릎이 사정없이 갈렸다. 찢어진 치마 사이로 붉은 선혈이 툭툭 터져 흘렀다. 하인들은 관아 방향이 아닌 인적 드문 뒷골목으로 그녀를 질질 끌고 가려 했다. 관에 가면 조사가 시작되니 사가의 은밀한 뒷방으로 데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심산이었다. 서린은 그들의 끔찍한 목적지를 깨닫고 사색이 되어 절규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우두머리가 서린의 머리채를 낚아채며 윽박질렀다. 닥쳐라. 내년 입에서 나오는 건 모두 거짓이니 가서 매로 다스려 주마. 이헌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더는 말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다. 장터 구석 음지에서 하인들의 눈짓을 받은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하나둘 모여들었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이헌과 서린을 둥그렇게 포위하며 숨통을 조여왔다. 사방이 적이었다. 찢어진 치맛자락 아래 피 묻은 무릎이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이 억센 소나귀에 끌려가면 서린은 목격한 진실과 함께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질 것이다. 왈패 하나가 품에서 누런 손뭉치와 거친 무명천을 꺼내 들었다. 단순한 포박이 아니었다. 입을 틀어막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었다. 서린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들은 도둑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목격자를 영원히 침묵시키려는 것이다. 핏기 가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젖 먹던 힘을 다해 이헌의 옷깃을 끌어당겨 귓가에 급히 속삭였다. 저들이 어제 뒷골목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걸 봤습니다. 살려주세요. 이헌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다. 놈들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서린의 말을 증명하듯 우두머리 하인이 허리춤에서 굵은 오랏줄을 꺼내 들며 으름장을 놓았다. 도둑년은 묶어서 가야지. 못들 하느냐, 당장 포박해라. 이헌이 부채를 딱 접으며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도둑이라면 관에 넘기면 될 일. 어찌 사사로이 포박하려 하는가? 나라실하는 대감댁 물건이니 우리가 직접 회수해야 한다. 비켜라. 서린은 놈들의 손에 들린 밧줄을 보며 숨이 턱 막혔다.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끌려가던 아비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때도 저런 밧줄이었다. 한번 묶이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저승길이었다. 호흡이 가빠오고 시야가 하얗게 질렸다. 하인이 서린의 머리채를 잡으려 억센 손을 뻗었다. 이환이 몸을 날려 그 앞을 가로막았다. 탁! 맑고 기이한 파열음이 장터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집사가 위협적으로 휘두른 주먹, 그 손가락에 끼워진 옥반지가 이환의 합죽선 겉대와 정면으로 부딪힌 소리였다. 주인의 권력을 제 것처럼 과시하기 위해 몰래 끼고 나온 그 반지가 놈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순간이었다. 서린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소리였다. 어제 뇌물을 건네봤던 자가 탁제 손을 짚을 때 났던 그 소리. 그 반지가 모든 사단의 원흉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놈들은 서린이 그 반지를 소리로 기억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하인들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양반이 도둑년을 감싼다. 너 내 놈도 한통 속이지? 하지만 군중들의 눈빛은 달랐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양반의 논리 정연한 지적에 의구심이 싹튼 것이다. 진짜 도둑이면 포조를 불러야지 왜 집으로 끌고 가? 그러게 말이야. 관하로 가는 길은 반대쪽 아니던가. 이헌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군중을 향해 외쳤다. 떳떳하다면 관하로 가자. 내 직접 사또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마. 하인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관하로 가면 뇌물수수가 드러날 수도 있다. 놈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금 서린을 억지로 낚아채려 발악했다. 허공에서 부딪히는 부채와 몽둥이, 그 틈바구니에서 서린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흔들렸다. 반지의 주인이 권세가라면 관아조차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이헌이 부채를 딱 소리나게 접으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다. 관아까지 갈 것도 없다. 저기 마을 정제 이장 어르신과 촌로들이 계시지 않느냐. 그분들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시비를 가리자. 장터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였다. 관아는 멀고 포졸들은 부패했으나 마을 정자는 그들의 구역이었다. 여기저기서 옳소, 이장 어르신께 갑시다 하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왈패들은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수십 개의 눈이 감시하고 있으니 억지로 끌고 갈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우두머리 하인은 이를 갈며 바닥에 침을 뱉었으나 성난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갑시다. 이헌이 서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걸음을 옮겼다. 서린은 갓 껍질 벗겨진 짐승처럼 바들바들 떨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이헌의 푸른 도포 소매를 생명줄인 양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인들은 굶주린 늑대 무리처럼 그들 주위를 빙 둘러쌌다. 도망칠 틈을 주지 않겠다는 살기 어린 포위망이었다. 놈들은 걷는 내내 서린의 등 뒤에 대고 나트게 씹어 뱉었다.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내년의 혀부터 뽑아주마. 저주 섞인 협박이 비수처럼 꽂혔다.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이 칼날처럼 따가웠다. 서린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으나 이헌의 단단한 팔이 무너지려는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정자로 향하는 짧은 길, 서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이헌에게 바짝 붙어 속삭였다. 그 반지, 놈들의 옥반지에 도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였습니다. 이헌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도자라면 도승지, 두챙지를 뜻하는 것이 분명했다. 왕명을 출납하는 도승지가 뒤에서 뇌물을 받고 있다니 이는 왕실을 능멸하는 처사였다. 이헌의 눈에 뜨거운 분노가 스쳤다. 마침내 도착한 정자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늙은 느티나무 그늘 아래 멍석을 깔고 앉은 백발의 이장과 촌로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탁탁, 바둑돌 놓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왁자지껄한 행렬이 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치자 촌로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하인들은 쭈뼛거렸다. 이 마을 이장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권세가의 위세도 통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임을 놈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놈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칠 태세를 보였다. 이헌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정자 앞으로 나아가 깊이 읍했다. 흙먼지가 날리는 와중에도 왕실의 법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그는 또렷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좌중을 향해 외쳤다. 대낮에 장터에서 부녀자를 끌고 가려 하니 어르신께서 곡절을 들어주십시오. 바둑판을 응시하던 이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세월의 풍파를 겪은 주름진 인매는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검은 바둑돌을 바둑통에 잘그락 소리나게 떨어뜨렸다. 그 건조한 소리에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다. 이장은 소란스러운 행렬과 피투성이가 된 설인 그리고 살기 등등한 하인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관아도 아닌데 나에게 무슨 판결을 바라느냐. 안 허나 들어는 보자. 이장의 허락이 떨어지자 구경꾼들이 멍석 주위를 둥글게 에워쌌다. 마치 즉석 재판장이 열린 듯했다. 멍석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으나 그 주위를 감싼 공기는 차가웠다. 하인들은 독이 오른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헌은 설인을 자신의 옆에 세웠다. 그녀의 떨림이 옷깃을 타고 전해져 왔다. 만약 이장이 저 하인들의 뒷배인 권세가를 두려워하여 놈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설인은 그 즉시 끌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승사는 반반이었다. 이헌은 부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이장의 깊은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느티나무 아래 흙먼지가 풀썩 일었다. 멍석 두 장이 거칠게 펼쳐졌다. 그 위로 설인이 떠밀려 나갔다. 달아빠진 무릎이 거친 지푸라기와 다짜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다. 죄인처럼 꿇어앉은 그녀의 정수리로 따가운 햇살과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다.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에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이헌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서 있었으나 멍석 위는 오로지 설인 혼자 감당해야 할 형장이었다. 이장이 헛기침을 하며 사건의 전말을 물으려 하자 우두머리 하인이 기회를 놓칠세라 튀어나갔다. 놈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품속을 뒤적였다. 놈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화려한 자수가 놓인 붉은 비단 주머니였다. 햇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 물건은 설인의 남루한 행색과는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하인은 주머니를 높이 치켜들며 좌중을 향해 흔들어댔다. 구경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주머니가 바로 우리 대감마님 방에서 없어진 물건입니다. 인연의 품에서 나온 것이오. 설인은 숨이 턱 막혔다.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놈들이 미리 준비한 모함이었다. 그녀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어제 그들이 주막 뒤에서 은밀히 만나는 걸 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하인들의 고함에 순식간에 묻혔다. 놈들은 때로 달려들어 악을 썼다. 저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평소에도 행실이 좋지 않아 사내들 주머니를 털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했소. 대감마님 방에 몰래 들어가려다 들킨 것이 분명합니다.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구경꾼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화려한 비단 주머니라는 물증 앞에 설인의 초라한 몰골은 영락없는 도둑의 그것으로 보였다. 군중 속에서 수군거림이 독버섯처럼 번져갔다. 저런 귀한 물건이 저 여자한테 있을 리가 없지. 역시 훔친 게 맞나 보네. 쯧쯧, 젊은 여자가 어쩌다. 사람들이 하나둘 손가락질을 시작했다. 그 손가락들이 마치 화살촉이 되어 설인의 심장을 겨누는 듯했다. 이장조차 비단 주머니를 보자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명백한 증거물 앞에서 그의 공정함도 흔들리고 있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하인들 쪽으로 기울었다. 설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억울했다. 뇌물수수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둑으로 몰려 죽어야 하는 신세가 원통했다. 이제 당장이라도 목 놓아 울고 싶었으나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정말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아래 십수를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지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입술이 터져 붉은 선혈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울지 않겠다는, 살아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때 그림자 하나가 서린의 위로 드리워졌다. 이헌이었다. 그는 하인이 흔들어대던 비단 주머니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하인이 놀라 소리치려 했으나 이헌의 서늘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이헌은 주머니의 끈을 천천히 풀었다. 그리고는 주머니를 거꾸로 뒤집어 탈탈 털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텅 빈 주머니였다. 먼지 한 톨 떨어지지 않는 빈 껍데기. 정정만이 감돌았다. 이헌은 허탈한 표정으로 빈 주머니를 흔들어 보이며 멍석 위에 꿇어앉은 서린과 거만하게 서 있던 하인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반문했다. 내용물도 없는 빈 주머니가 어찌 훔친 증거란 말이냐? 도둑이 금은 보화는 버리고 껍데기만 챙겼단 말이냐? 하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급하게 증거를 조작하느라 내용물을 채울 생각조차 못한 것이다. 군중의 시선이 다시금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밀리면 서린은 즉결 심판이나 다름없는 멍석마리를 당해 뼈가 으스러질 터였다. 이헌이 만들어낸 작은 균열,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하인들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놈들의 눈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빈 주머니로 망신을 당한 우두머리가 이를 갈며 턱짓을 했다. 그러자 정자 기둥 뒤와 덤불 속에 숨어있던 왈패들이 우르르 튀어나왔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정자를 겹겹이 에워싸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당장 끌고 가서 매질해야 입을 연다. 뭣들 하느냐. 우두머리의 고함에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촌로들은 험악한 분위기에 위축되어 헛기침만 해댔다. 이장은 서둘러 판결을 내리고 자리를 피하고 싶은 눈치였다. 이대로 끝나면 죽는다. 서린은 직감했다. 멍석 위에 엎드린 그녀의 눈에 우두머리 하인의 손이 들어왔다.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빛. 그녀는 공포를 집어삼키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저 반지는 어제 뇌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 표식이 증거입니다. 장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내지른 외침이었다. 서린은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종이 낄 물건이 아닙니다. 저 자의 손을 보십시오. 그 말에 우두머리 하인이 흠칫 놀라며 반사적으로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당황하여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이헌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합죽선을 꽉 쥐고 하인 앞으로 성큼 다가갔다. 하인들이 이헌을 막아서며 어깨를 밀쳤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이헌은 물러서지 않고 군중을 향해 큰 소리로 호소했다. 떳떳하다면 왜 숨기느냐? 저 손에 낀 것이 무엇인지 밝혀라. 구경꾼들의 눈빛이 의심으로 타올랐다. 손을 보여라, 보여라. 여기저기서 연호가 터져 나왔다. 수십 개의 눈이 감시하고 있었다. 이장도 군중의 기세에 힘입어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그 손을 내밀어 보거라. 우두머리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등 뒤로 감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도망갈 구멍을 찾으려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사람들의 벽에 막혀 있었다.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저 감춰진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하는 간절한 눈빛이었다. 지금 당장 그 손을 펴지 않으면 관아의 포조를 불러 억지로라도 펴게 할 것이다. 궁지에 몰린 하인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다. 도간에 든 쥐 꼴이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하인 중 하나가 품속에서 시퍼런 것을 만지작거렸다. 단도였다. 놈들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두머리에 눈의 살기가 스쳤다. 만약 놈이 반지를 삼키거나 바닥에 문질러 문양을 훼손해버리면 유일한 증거는 연경 사라진다. 긴박한 침묵 속에서 이헌과 하인의 시선이 허공에서 칼날처럼 부딪혔다. 궁지에 몰린 우두머리의 눈동자가 쥐새끼처럼 굴러갔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단 하나, 증거 인멸뿐이었다.
놈이 급하게 반지를 빼 입으로 가져가려는 찰나 서린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렸다. 그녀의 손이 놈의 다리를 쇳덩기처럼 붙잡고 늘어졌다. 중심을 잃은 우두머리가 휘청거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헌의 팔이 채찍처럼 허공을 갈랐다. 탁! 하는 파열음과 함께 합죽선 끝이 하인의 손목을 정확히 강타했다.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옥반지가 허공으로 튀어 올랐다. 녹색 빛이 햇살을 받으며 슬로모션처럼 회전했다. 반지는 흙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다. 그것은 단순한 가락지가 아니었다. 서린의 목숨이자 놈들의 목을 죄일 밧줄이었다. 잡아라! 하인들과 서린이 동시에 흙먼지 속으로 몸을 던졌다. 바닥에서 뒤엉킨 난투극이 벌어졌다. 서린은 하인들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옆구리를 걷어차이면서도 반지를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으나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하인 하나가 반지를 낚아채려는 순간 이헌이 번개같이 지쳐들어 놈의 팔을 꺾어버렸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렸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우두머리가 품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 휘둘렀다. 다 죽여버리겠다. 살기 등등한 고함에 구경꾼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이헌은 물러서지 않았다. 날카로운 칼끝에 푸른 도포 자락이 찢겨 나갔음에도 그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묵직한 주먹을 우두머리의 명치에 꽂아 넣었다. 놈이 억 소리를 내며 고꾸라졌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서린의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닿았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반지를 움켜쥐고 가슴 깊이 품었다. 태아처럼 몸을 웅크려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막았다. 숨이 넘어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소나기 힘은 풀리지 않았다. 독이 오른 우두머리가 바닥을 기어와 서린의 머리채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광기 어린 눈빛이 그녀를 쏘아 보았다. 그걸 내놔. 그건 내 거야. 죽고 싶으냐? 이건 제 목숨입니다. 절대로 못 줍니다. 그 처절한 절규가 장터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이장과 마을 청년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그들은 난동을 부리는 하인들을 뜯어말려 떼어놓았다. 이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린 위로 몸을 숙여 그녀를 보호했다. 난투극이 멈추고 뿌연 흙먼지가 가라앉았다. 수십 개의 시선이 서린의 가슴팍, 꽉 쥐어진 주먹 하나에 집중되었다. 무거운 정적 속에서 서린이 떨리는 손을 천천히 폈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손바닥 위, 햇빛을 받은 옥반지가 서늘하고도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린에게서 옥반지를 받아 들었다. 거친 옷소매로 옥면에 묻은 진흙을 벅벅 닦아내자 햇살 아래 붉은 인장이 섬뜩한 빛을 띠며 드러났다. 이제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는 도. 그것은 일개 장사치나 하인 따위가 감히 품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도승지 대감의 사적인 인장이었다. 이장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이놈들, 천한 것들이 어찌 감히 대감마님의 인장 반지를 지니고 있느냐. 벼락 같은 호통에 우두머리 하인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다. 놈은 꿀먹은 번거리가 되어 무릎이 서로 부딪힐 만큼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이헌이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가다듬으며 하인들 앞으로 성큼 나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유약한 선비의 것이 아니었다.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죄를 묻는 족쇄가 될 것이다. 도승지가 은밀히 뇌물을 건넬 때 사용하는 비밀 표식이기 때문이다. 궁지에 몰린 하인들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내 놈이 뭘 안다고 짓거리느냐. 죽여버려. 놈들이 최후의 발악으로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터의 공기를 찢을 듯한 육중한 북소리가 둥둥 하고 울려 퍼졌다. 지붕 위와 골목 어귀에서 잠복해 있던 붉은 관복을 입은 금군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환도가 들려 있었다. 수백의 군사가 순식간에 장터를 포위했다. 모두 무릎을 꿇어라. 금상저하의 적장자 동국마마께서 납시였다. 내관의 카랑카랑한 외침이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장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헌은 품속에서 오조룡 5 발톱을 가진 용이 금박으로 새겨진 붉은 옥패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다. 햇살 아래 옥패가 뿜어내는 영롱한 붉은 빛은 왕실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잠행을 나왔던 조선의 국본 세자 저하였다. 오만했던 하인들은 칼을 떨어뜨리며 사시나무 떨듯 주저앉았고 이장과 구경꾼들 그리고 멍석 위의 서린까지 모두 놀라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렸다. 수백 명의 머리가 땅에 닿았다. 진실은 권위가 보증할 때 비로소 힘을 얻는 법이다. 천대받던 서린의 목격담은 이제 곧 서슬 펄언 국법이 되었다. 아이고, 저하인 줄도 모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헌은 바들바들 떠는 이장을 지나쳐 멍석 위에 주저앉은 서린에게 다가갔다. 고개를 들라. 네 용기가 조정에 썩은 환부를 도려낼 칼이 되었다. 그가 내민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금군들이 들이닥쳐 하인들을 굴비 엮듯 포박했다. 나리, 아니 저와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놈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으나 소용없었다. 서린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도감과 충격에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 나오며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관아 마당에 곤장치는 소리가 살벌하게 울려 퍼졌다. 국본이 직접 친국을 명하니 도승지의 비리는 낱낱이 밝혀졌다. 파직과 동시에 유배형이 떨어졌고 관련자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졌다. 누명을 벗은 서린에게는 두둑한 포상금뿐만 아니라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부친의 신원 복권이라는 더 큰 은혜가 내려졌다. 이제 그녀는 도망자 생선 장수가 아닌 다시 양반 가문의 규수로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몇 달 후 서린의 집 앞에는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가마가 당도했다. 그녀를 동궁전의 지밀라인 왕족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궁녀, 의로 들이라는 명이 내려진 것이다. 그것은 신분의 벽을 넘어 그녀를 곁에 두고자 했던 이헌의 파격적인 결단이자 약속이었다. 화려한 당의를 입고 감에 오르는 서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제 그녀에게는 그 담장 안에서 자신을 지켜줄 가장 고귀한 사내가 있었다. 악인들의 비명은 사라지고 궁중의 웅장한 풍악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서린이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맹세했다. 소녀,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저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궁의 육중한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깥 세상의 소란이 서서히 차단되었다. 서린은 좁아지는 문틈 사이로 저잣거리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채소를 나르는 치열한 삶들이 펄떡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가 집신 한 짝을 잃고 숨 헐떡이며 달리던 그 진흙탕 길이었다. 운명은 때로 찰나의 선택으로 갈라지지만 그 선택을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살아남은 자의 몫이다. 담장 너머로 하얀 매화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서린의 발치에 내려앉았다. 첫 장면에 처절했던 진흙과 대비되는